치료자는 환자의 정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역전이 반응들도 담아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자기 분석은 효과적인 담아내기를 위한 노력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치료자는 환자 치료자의 양자 관계 속에서 생겨난 강렬한 감정에 자기 자신이 기여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제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투사적 동일시는 치료자 쪽에서 벌어지는 내사적 과정, 즉 환자가 투사한 내용물과 치료자 본인의 내적 자기 표상 및 대상 표상 사이의 적합성에 어느 정도 바탕을 두고 있다. 치료자 E처럼 환자의 마법에 사로잡혀 있다고 느끼는 치료자는 환자에 의해 유발된 반응이 어떻게 치료자 자신의 정신내적 욕구와 상통하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치료자 E는 구원받고자 하는 환자 V의 욕구에 완벽하게 상응하는 그 자신의 강력한 구원 욕구를 식별해낼 수 있었다. 게다가 자기 분석 과정 속 연상의 흐름을 따라감으로써 과거에 중요한 관계를 맺었던 한 여성과 환자 V와의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기 분석의 과정은 치료가 주중에 경험하는 환자와 관련된 꿈과 백일몽, 그 밖에 다른 생각을 분석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회귀 도중뿐만 아니라 회귀와 회귀 사이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여기 자기 분석 얘기는 어쩌면 안아주기와 담아내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분석은 필수적으로 생겨나게 되겠죠. 자기의 역전이, 내 역전이가 객관적인 역전이와 주관적인 역전이들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자기가 분석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액팅아웃이 일어나겠죠. 혹은 이넥트먼트가 일어나겠죠. 근데 이 저자의 글 속에 내가 조금 조심스러운 건 이넥트먼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마치 그것은 이넥트먼트를 해야만 이넥트먼트가 일어나야 자기 역전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 개념 같아서 좀 불안해요. 그래서 상현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찰하지 못하면 상현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성찰을 한다는 얘기는 성찰이라는 얘기는 자기 분석이라고 그냥 설명할 수 있겠죠. 셀프 애널리시스를 하고 트레이닝이 돼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넥트먼트나 액팅아웃이라는 게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넥트먼트를 함으로써 자기의 역전위를 이해한다 라는 쪽으로 가버린다면 이게 본말이 전도돼서 이넥트먼트 하는 거 자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이분들은 이러니까 내가 알 수 있어 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교과서로 어떤 정신분석을 배운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이넥트먼트는 보드라인 환자에게서 어떤 이넥트먼트 상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상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상현을 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결여된 상황이 되니까 마치 당연히 이런 환자에게서는 내가 행동하고 그러면서 이게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이구나 뒤늦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치료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넥트먼트나 우리 보통은 역전이 저항이라고 하는데 카운터 트랜스포 리시스턴스라고 역전이 저항 혹은 이넥트먼트 상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드라인 환자를 보는 과정 속에서 너무 강렬한 데이터 요소들이 우리에게 프레딕트 아이덴티티로 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걸 다 담아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이것을 잘 담아내는 훈련이 돼 있고 이걸 자기 분석을 잘 하는 분들에게는 그 현상이 최소화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과정이 정신분석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마치 허용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게 도구니까 당연하게 보드라인 환자 관계에서 역전이 저항이 일어나도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액팅아웃을 해도 이게 도구니까 이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잘못 오해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제가 그냥 알기로는 셀프 애널리시스의 가장 원조가 이 책이라고 보여요. 보시면 한국에 번역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카렌 호나이가 쓴 셀프 애널리시스 이 책이 셀프 애널리시스를 본격적으로 단행본으로 출간한 아마 첫 예가 아닌가 싶은데 이 책이 1942년에 셀프 애널리시스라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어쩌면 정신분석을 통해서 많은 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신분석가를 만나서 정신분석을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나 그분들의 경제적인 여유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많은 대중을 위해서 이분은 셀프 애널리시스라는 책을 썼다고 본다면 굉장히 민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셀프 애널리시스라는 걸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서 단행본으로 쓸 정도로 그 분야의 개척자이신데 셀프 애널리시스 자체가 여기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왜 우리가 분석가가 필요하냐면 왜 상담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자기를 분석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항이 생긴다. 리시스턴스가. 리시스턴스가 생겨라는 건 리시스턴스는 방어, 디펜스는 대부분 무의식적인 기능이라는 언컨셔스한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능을 다 제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을 받긴 하지만 정말 나한테 시리어스한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는 나 혼자 분석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겠죠. 하지만 내 안에 일어난 미묘한 심리적인 과정이나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무의식을 알 수 없다고 이게 폐쇄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고 무의식은 항상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분야에 알게 모르게 무의식이 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현상을 통해서 무의식의 존재를 이해하는 거니까 셀프 애널리시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 한편에서는 왜냐하면 저항이라고 하는 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무의식적인 저항을 우리가 다 극복해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정적이긴 하지만 분석가들의 셀프 애널리시스는 굉장히 중요하죠. 셀프 애널리시스가 보드라인 환자를 보는데 셀프 애널리시스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떤 셀프 애널리시스가 필요하고 또 특히 어떤 환자를 보거나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건 똑같은데 보드라인 환자를 보는데도 셀프 애널리시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식민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투사한 마음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예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고유한 생각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서 이 부분에 의식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특히 성찰이나 자기 분석이 더 중요해진다. 이런 쪽에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조용한 해석, 안아주기와 담아내기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해석과 담아내기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경계성 환자의 정신치료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해석과 이해를 환자가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도우려면 해석과 담아내기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석에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치료자가 환자에게 어떤 정서나 기타 투사된 내용물을 떠넘기기 위해 해석을 이용하면 환자는 그 해석을 공격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해석의 의미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담아내기가 지닌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조용한 해석이다. 진행 중인 투사적 동일시를 처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의 내적 대상관계를 진단해가는 방식과 유사하게 치료자는 담아내기를 하는 동안 환자의 어려움 및 역동적 유전적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치료자의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내적 독백과 내적 지도 감독 과정의 일부분으로 개념화되며 환자가 치료자로부터 받은 설명과 이해를 반추하고 소화할 수 있는 수용적인 분석적 공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어쩌면 조용한 해석이라는 것은 하나의 또 하나의 서브 그룹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분석적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고 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자기 분석을 한다는 것하고 같은 얘기예요. 조용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현대 갈등 이론을 세운 찰스 브레너의 공부를 할 때 배웠던 용어가 하나 있죠. 생각이 안 나실 때는 컨젝처라는 용어가 있죠. 인터프리테이션과 컨젝처라는 것을 대비해서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적 해석이라는 말이 컨젝처라는 얘기예요. 찰스 브레너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 누구나가 마음속의 해석으로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이죠.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잘 이해해야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자기 법률적으로 얘기한다면 심증 형성 단계예요. 심증 형성이죠. 내 마음속으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심증은 형성이 됐는데 이걸 내담자에게 직접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담자에게 적합할 때 아까 해석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무 때나 자기 마음에 어떤 심정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그때그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나의 심정을 표현했을 때 내담자가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적절한 지금 상황에서 이걸 언어화해서 내담자에게 알려주는 것. 이걸 보통 해석이라고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내담자에게 말하는 대신에 내 마음속에 심정을 형성하는 과정을 여기서 조용한 해석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조용한 해석은 사실은 현대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쪽에서는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대부분 사이카틱한 환자 중심으로 이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카틱한 환자 중심이고 보더라인 환자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이론을 세우다 보니까 해석 자체는 머추레이셔널 인터프리테이션의 개념을 가져요. 여러분이 심증을 아무리 가졌을지라도 심증이 형성돼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까 역동적이고 발생학적인 통찰이 왔어요. 역동적이고 발생학적인 통찰이 왔을 때 이것을 내담자에게 주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 이건 자객적인 거라니. 나의 나르시시즘 만족시키는 것이지 내담자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추레이셔널 인터프리테이션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머추레이셔널 인터프리테이션은 저는 성숙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숙에 도움이 되는 해석만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숙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쪽에서는 사이카틱하거나 보더라인 환자를 중심으로 이 이론을 사용했지만 저는 모든 환자에게 이 머추레이셔널 인터프리테이션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뉴라틱한 환자이거나 사이카틱한 환자이거나 내담자의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인터프리테이션을 자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담자가 자기 안에 이걸 담아내지 못하고 어떤 면은 우리에게 마음의 씨앗이 어떤 심증이 형성됐지만 심증은 어떤 증거가 계속 드러나면서 그 심증이 바뀌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가지고 있는 심증 자체가 맞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심증이 형성됐지만 그 내담자에게 이걸 표현해서 내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검증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직 내담자가 나의 심증이 표현돼서 이분하고 대화하는 것이 이분의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도 이걸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건 폭력이에요. 이게 치료가 아니고 폭력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 좋은 뜻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과시란 얘기예요. 자기의 나르시시즘에서 자기 칭찬받고 싶은 욕구,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견뎌내지 못해서 아직 내담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석을 남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쪽에서는 이 사일런트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실례를 들어요. 아주 심한 사이코틱 환자를 보는데 자기 안에서 이런저런 자기가 혼자 어떤 사람은 자기 독백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형태가 있겠죠. 이 사람 지금 이러고 있는 게 하면서 이 사람 심리 상태가 이렇게 그냥 독백하듯이 혼자 말하듯이 이렇게 이 사람을 조용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자가 그 엉뚱한 짓 그만 집어치우라고. 이 얘기가 뭐냐면 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면 프리 컨셉션이 컨셉션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리얼라이제이션을 이 사람의 현상을 보면서 이게 짝짓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인터코스가 일어난다는 게 심리적으로는 내 안에서 내 전 관념과 리얼라이제이션이 만나서 관념으로 바뀌는 과정들이니까 이게 어떤 내 안에서 집단 행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센서티브한 내담자가 눈치채고 내 앞에서 그런 엉뚱한 짓 하지만 보기 싫어, 듣기 싫어. 이제 이런 반응을 하는 어느 사례를 어느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심리적인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은 심정 형성 과정 속에서 일어나겠죠. 그런데 아까 극단적으로 이런 걸 알아차리는 예가 있을 만큼 이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해석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훈련하는 게 현대정신분석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이 가진 통찰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게 현대정신분석에서 특히 힘든 정서를 가지신 분들을 돌볼 때 아주 철칙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분들, 정서적으로 자기 안에 자기애적인 사람, 보통 이런 상태,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칭할 때 현대정신분석 프리애더퍼럴 환자 혹은 나르시스틱 페이션트라고 그래요. 자기애적인 상태에 있어서 대상하고 지금 아주 교류를 충분히 할 수 없는데 자기 안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에게 내 통찰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해석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볼릭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열자는 얘기인데 나하고 말로 합시다 이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이러고 있는데 당신은 과거에 어떤 상처 때문에 생긴 정서가 지금 저한테 전이를 시키고 있어서 저를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분은 히어앤드 나우에서 느끼는 정서는 나한테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이걸 지금 발생학적 기원적으로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베타 요소를 비혼식으로 얘기하면 베타 요소를 통해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원초적인 정서 이런 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 에펙트가 자기가 감당을 못해서 이걸 아주 불편한 것, 원초적인 불편한 체험을 우리한테 떠넘겨서 우리 보고 프로세스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의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을 통해서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을 통하거나 혹은 달리 표현해서 이모셔널 정서적 커뮤니케이션, 정서적 의사소통을 나한테 하고 있는 건데 그 정서적 의사소통을 내가 그 같은 방식으로 수용해내지 않고 내가 잘 익숙한 언어적인 채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자고 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내담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아까 이 주제가 조용한 해석하고 관련돼서 조용한 해석이면 이분이 베타 요소가 우리에게 투사되어 와 있다고 한다면 꼭 베타 요소가 아니라도 자기가 의식적으로 있는 거라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워서 우리를 정서적인 쓰레기통으로 알고 우리한테 덤핑했어요. 자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이 덤핑된 것은 우리가 프로세스하는 잡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걸 프로세스
한 것을 자기가 컨테인하고 있어서 저분이 소화할 수 있을 때만 돌려드려야 되는데 나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미 식별이 됐어요. 근데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가 버리면 저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프로세스를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내 조합은 안 하고 자기는 채널이 없는 엉뚱한 채널을 열어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너는 말로 못해? 나는 네 얘기를 알아들었어. 근데 네 마음에는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할 얘기 다 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난 버벌리 나한테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정서에 대해서 적절하게 내가 그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아직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는 언어적 채널 혹은 상징적 채널을 통해서 이분하고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매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거 말귀도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듣겠어? 너 바보야? 멍청이야? 이런 식으로 이분에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매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내담자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함부로 아직은 사용하셔서는 안 될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닫고 있는 상태. 이것을 조용한 해석이라고 보면 어떨까? 사일런트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담아내기라는 얘기죠. 담아내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채널만을 사용해서 내담자를 돌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지는 어떤 성찰이나 분석이나 분류나 이런 것들을 다 내가 그 작업을 나는 알파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정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를 제거해서 해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이걸 아직은 어떻게 내가 프로세스를 했건 저분이 받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만 내가 줘야지 저분은 받아갈 수 없는데 내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저분은 오히려 상처가 깊어질 수 있고 어쩌면 치료에서는 전이 저항이 극심해지는 거죠. 전이 저항이 극심해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 파괴적인 저항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선생님 그 귀한 통찰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마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제가 혼자 해도 될 것 같네요. 하면서 감사합니다고 우리를 어쩌면 상담 세션을 마무리하고 이분은 떠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 그래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상담자 중심의 채널이 아니고 내담자가 사용하는 채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나 갈등 이론가의 어떤 찰스 브레나의 얘기나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얘기나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는 조용한 해석이라는 얘기가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특히 이런 현상은 보드라인 환자나 사이카틱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용한 해석을 하지 않고 바로 인터프리테이션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이는 부분이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해석을 할 때도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함께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건조하게 어떤 통찰, 지적 통찰만을 가지고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걸 수용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해석과 담아내기를 완전히 별개로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해석을 하더라도 담아내기에서 얻은 정서적인 부분을 함께 같이 딜리버리 해야 되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지적인 커뮤니케이션, 인텔렉츄얼한 인터프리테이션과 이모셔널 인터프리테이션이 함께 전달돼야 보통 뉴라티콜 환자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드라임 환자의 경우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경우에도 특히 강조해야 될 부분이 이모셔널 컴포넌트를 정서적인 부분을 함께 포함시켜서 딜리버리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용한 해석으로 아직은 해석을 하지 않고 사일런트 인터프리테이션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혹시 제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섞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잠깐 나누죠. 그 내담자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해석이 일어나면은 서로 경쟁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바로 컴피티션이 일어나고 네.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해석이라 해도 일단은 그 경쟁 관계를 한번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적절하게 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 어떤 경우는 환자가 먼저 자기가 해석을 막 남발하거든요. 막 던져줘 가지고 너는 이런 해석을 할 줄 아느냐 하고, 아니면은 혹시라도 그 치료자가 먼저 해석을 할까 봐 환자가 먼저, 내담자가 먼저 막 해석을 던져주고 그 해석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이제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저는 해석의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게 비해석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은 환자가 해석을 멈추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내담자가. 어,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뭐 좀 설명을 그러니까 원래는 해석이 아니라 뭐 상황을 이야기하고 처음에 이제 만나가지고 처음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그게 해석적 접근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적 방어에 능숙한 분들이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해석적 접근을 안 하려고 뭐 아무리 의식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는데도 그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비해석적 접근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많이 뭐 훈련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주 중요한 것은 도전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도전이 들어오는데 내가 명색이 전문가인데 이 사람 얘기만 듣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 거가 우리에게 건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문가임을 입증하고 싶으시는 욕구가 생겨나잖아요. 근데 이때 차라리 져주는 게 좋아요. 하는 경우에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셨는데 그 얘기 좀 자세하게 하면 좋겠네요. 라고 해서 이분의 정서적인 그런 접근을 이분이 아무리 뭐라고 할까요? 인텔렉츄얼하게 접근을 하고 해석적으로 접근한다고 하지만 이분이 해석적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로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똑똑하게 하지 않아도 내가 이분을 잘 돌본다고 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의사 전달인 거죠. 선생님 말씀 참 훌륭하신데 그 말씀 조금 더 얘기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오히려 격려하는 쪽으로 그 해석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정서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오시는 분은 불안이 훨씬 더 심하다는 얘기죠. 대인관계에서 항상 자기가 존중받지 못했던 어떤 흔적이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하신 것처럼 전 시간에 살짝 언급하고 지나간 적이 있지만 이렇게 치료자도 가끔은 내담자의 다리 역할에 한번 처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저도 그 내담자의 입장이 돼본 적이 있었어요. 네.
저는 여기서 해석이라는 것을 약간 진단의 개념으로 이해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섣부른 진단이, 그러니까 제가 내담자에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떤, 세션에 임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갔냐 하면, 아,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진단받지 않으리라 어, 하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쉴드를 치고, 다분히, 아, 내가 리드를 해 나가야지 저 사람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이를테면 작전을 짜고, 그래, 나갔던 임전 기억이 무태 있어요. 그 임전 무태 화랑 정신으로 무장하고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떤, 교만이 있었냐면은, 아, 저 사람 머리 꼭대기 있지, 내가. 음, 아,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뭐 이러면서, 소위 말하면, 준 의사가 다 된 환자들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 없는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그 세션이 파괴가 됐느냐 하면 딱 해석을 받는 순간에 바로 그렇죠. 이제 예, 제가 이렇게 딱 이를테면 항복을 하고 물러난 게 아니라 판을 엎고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철회하는 거죠. 후퇴하는 건데 그때까지 사실은 해석을 필요로 해서 갔지만 해석을 받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는 그 약간 양가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타이밍의 문제 말씀도 하셨고, 방법의 문제도 있고, 해석을 해야 하지만 섣불리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 딜레마를 항상 안고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다른 그 의사들이 환자들을 보는 세션으로 잠깐 그 모습으로 이해를 해봤어요. 병원을 가는 환자들이 진단을 받으러 가기는 하지만 가기 전에 요즘 환자들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여기저기 병원을 전전하다 보면 나름대로 쌓인 그 지식과 노하우가 있기도 하고 진단을 받기 위해서 가지만 만약에 어떤 의사가 무슨 검사를 한다든지 어떤 설득력 있는 것을 제시하기 전에 가자마자 섣부른 진단을 해줄 때는 환자가 아이 그럼 그렇지 저 사람이 내 몸을 어떻게 알겠어 하고 아마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똑같은 말인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이 효과적으로 납득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 소리 없는 밀당의 그 계속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안에는 보면은 경험이 쌓이니까 실제로는 좋은 통찰이 처음부터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은 경우는 예단일 수 있다는 편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진단이라고 개념으로 이해했던 게 너무 빨리 진단에 가까운 해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치료 파괴적인 결과가 올 가능성이 있죠. 아직 이분은 자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몇 마디 들어보고 당신은 이렇고 이렇습니다라고 바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게 마치 남산 아래 좌판 깔아놓고 이따가 사람 잠깐 만나서 선생님 운명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떤 진단적인 해석이 바로 나갔을 경우는 굉장히 파괴적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충분하게 내 얘기하기 전에 저분이 예단을 한다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이분에게 내가 의지할 수 없다. 이분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정서가 올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단순히 내담자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정당한 판단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 중에 내담자의 저항이 심해서 내가 치료를 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전부 자기 변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담자는 저항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저항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저항 안에서 내담자하고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 스스로가 저항을 내려놓을 때 치료가 진정이 되는데 저항이 없는 상태는 없어요. 그런데 내담자의 저항이 워낙 심해서 저분은 돕기 어려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는데도 치료를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하는 이런 것, 어떤 네거티브한 결과가 온다고 하는 이런 쪽의 이론들하고 맥락이 다 있는 거죠. 치료가 잘 안 될 때 그 책임을 내담자에게 돌리는 거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데 사실은 깊이 살펴보면 상담자가 충분하게 내담자의 저항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라고 거꾸로 봐야 될 경우가 있는 거죠. 내담자는 그 상태, 이 사람은 평소에 살아가는 상태로 우리한테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담자는 어떤 저항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저항하면서 사는 상태를 우리한테 그대로 가져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저항이 치료 파괴되게 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분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저항이 많아서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분의 저항을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내가 몰랐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너무 심플하게 볼 부분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다른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해를 하려고 두 가지의 어떤 모양을 떠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일반 병원에 가는 환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사의 소견과 진단이 필요해서 가는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도 있죠. 네. 내가 여기저기가 아픈데 이거 같기도 하고 저것도 같고 저거 같기도 하지만 의사 말을 들어보자 하고 가는 환자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일반 병원에서는 그런 환자가 대부분이죠. 근데 만약 상담 세션이다 하다면 그런 진단과 해석에 방어적으로 저항하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것을 갈구하고 또 그대로 믿어버리는, 약간 이른감이 없지만 이렇게 진단을 내렸을 때 진단이 질병을 만들어버리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굉장히 우울해 보이시네요 하면 그 순간부터 그 환자는 그냥 우울증을 자꾸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 그런 두 가지 패단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치료를 할 때는 우리가 진단은 가급적 뭐 불가피한 경우에 어떤 소견을 달라고 할 때 진단이라는 모습이 아니라 이분하고 디스커션을 하는 건 좋은데 진단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분에게 당신은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분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이미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분 자체가 옛날에 삼년고개라는 글을 내가 국민학교 무슨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어느 고개를 넘으면 한 번 넘어지면 3년 안에 죽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분이 넘어졌어요. 그 3년밖에 못 산다고 바로 이 사람은 자리에 누웠어요. 누워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이 사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당신 거기 넘어져서 3년밖에 못 산다며. 근데 한 번 넘어져서 3년 사는데 두 번 넘어지면 몇 년 살까? 두 번 넘어지면 6년은 살 거야. 세 번 넘어지면 9년은 살겠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니까 가서 이번에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운 차려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게 굉장히 큰데 우리가 특히 권위자가 어떤 진단을 준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진단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심리적인 측면은 우리에게는 사이카틱한 부분도 있고 뉴라틱한 부분도 있고 건강한 부분들이 항상 오버랩되어 있는데 내가 어느 지층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느냐 어느 영역에 내 마음이 지금 그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느냐가 있는데 내가 지금 사이카틱한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 내가 뭐라고 할까 세상 사람이 다 무서워서 나 숨어버리고 싶은 이런 상황 편집증적인 상황에 있긴 하지만 어느 날 보면 이분이 말짱하게 사람들하고 잘 교류하면서 사람들 잘 돌보는 측면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복합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어느 한 측면만을 가지고 이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바로 진단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 사람은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어느 한 측면을 가지고 특히 병리적이라고 봐서 어떤 진단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들을 살피기보다는 병리적이라고 일단 이름 붙여진 그 영역의 마음에 자기가 포로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수영님이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상 삶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약점을 그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부로 얘기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분이 어떤 부분 판단할 때 미스할 부분이 있지만 당신은 항상 그래 라고 어떤 저지멘탈한 어떤 의견을 바로 줘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분에게도 데미지를 줄 수 있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러는 그 내담자 중에서는 진단명 뒤에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우울증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핑계로 자기가 어떤 행동들이나 그런 그 뭐 퇴행적인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켜 나가면서 마치 그 진단명하고 자기하고는 별개이면서 그걸 하나의 그냥 그 투사 대상이나 뭐 블레임 대상으로 하나 딱 만들어 놔버리는 경우에는 내가 우울증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네가 왜 우울증이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가지고 억지로 가가지고 권위 있는 사람에게 우울증이나 말을 나오도록 자꾸 유도를 하면서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그 경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세컨더리 개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진단이 있어야 내가 게을러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내가 어디 모임에 안 가도 정당화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가기 싫으면 어때요? 뭔가 사유서를 만드는 심한 경우는 진단서를 끊는 거죠. 말하자면 진단서 끌어서 제출하면 일정 기간 쉬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여러 그런 병명을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은 경우에 어쩌면 그 진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분이 진단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의사나 혹은 분석가가 당신이 이제는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일을 좀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 얘기 듣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바로 퇴행해버리기도 해요. 퇴행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굉장히 비난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자기가 이 세상을 책임지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무의식 중에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이 힘든 세상을 그래도 파이터로서 살아가겠다는 의욕보다는 자기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저변에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너 건강해서 일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이분들은 청천벽력의 선포예요. 그러면 나보고 지금 일하라는 얘기냐? 나는 지금까지 일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나보고 지금 가서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서 떼약 뱉어서 일하라는 얘기냐 하면서 엄청난 공격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들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